예, 이번 시간에는 이더리움이 어떻게 플랫폼으로서의 효용성을 갖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나온 핵심 개념이 바로 D앱입니다. 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아무리 원천 기술이 뭐 개발된다 네네. 하더라도 이거는 하나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자들이 블록체인의 효용을 느끼려면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그렇죠. 생겨야 되는 거죠. 어플리케이션이. 이런 것들을 이제 디센트럴라이즈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D앱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그러면 이제 D앱에 대해서 좀 더 네. 효과적으로 보기 위해서 한번 공급 생태계가 어떻게 되는지 네, 한번 한번 알려주세요. 네. 그림을 보시면 이제 맨 하단부에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프로토콜, 부르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플랫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는 이더리움, 뭐 이오스, 뭐 퀀텀, 많이 네오 들어본 것들이네요. 이런 것들이 네. 있죠. 네. 그다음에 이 바로 위에 이제 보조 프로토콜이라고 보조 하는 게 있어요. 프로토콜, 예, 네. 이거는 이제 프로토콜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 중에서 어느 하나를 특정해서 그것만 특화시킨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네. 그거 바로 위에 이제 D앱이 있는 D앱이 거예요. 있는 그래서 거고. D앱은 프로토콜의 기술만 사용하는 D앱이 있기도 하고 프로토콜 기능 플러스 보조 프로토콜 기능까지 사용하는 네. D앱이 있기도 하는 거죠. 네. 어쨌든 그래서, 소비자가 만날 수 있는 건 이 D앱이겠네요. 네, D앱이죠. 그래서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건 D앱이고 투자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죠. 뭐 쉽게 비유를 하자면 이 아까 프로토콜이 인터넷,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인터넷이다라고 네. 하면 그 쇼핑몰 그 사실 구축해 주는 데가 카페24라고 있거든요. 지금 그 저기 코스닥에 상장된 네, 그리고 스타일란다 같은 쇼핑몰 이게 바로 그 위에 있는 D앱. 맞아요. 이렇게 비교하면. 그래서 블록체인 업계 다시 비교하면 이더리움, 그다음에 그 위에 탈중앙화 거래소 플랫폼 제공 제로엑스, 제로엑스. 그다음에 탈중앙화 거래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 레이더 릴레이 같은 데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인터넷 앱과 우리가 많이 보는 네. 블록체인의 D앱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 크게 이제 5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어요. D앱과 일반 애플리케이션 차이점은 첫 번째는 오픈 소스라는 거죠. 오픈 소스. 네, 오픈 소스. 다 공개했다. 네, 그래서 그런 코드 공개하고 같이 협업하는 그런 대표적인 플랫폼이죠. 깃허브 같은 데다가 네. 많이 올려놓고 같이 연구를 하는 거죠. 네. 내가 뭔가 특허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걸 공개한다? 네. 이거 좀 위험하지 않나요? 베끼면 그쵸.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구글이 새로운 지평을 열었어요. 네네. 구글이 만들어내는 안드로이드 같은 것들을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하면서 다양한 전 세계 개발자들이 여기에 뛰어들어서 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핸드폰 시장의 OS는 안드로이드가 지배적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MS,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과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픈 소스가 훨씬 더 전략적이라는 거죠. 최근에는 또 그 머신러닝 네. 프로그램이죠. 이거를 또 텐서플로우라는 게 있는데 네네. 이것도 이제 오픈 소스로. 그래서 헤게모니를 가져가기에는 오픈 소스가 제일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특징은 뭐가 될까요? 두 번째 특징은 이제 모든 정보가 암호화돼서 암호화. 상위 블록체인에 기록이 된다는 거죠. 이런 특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사전에 정해진 토큰. 알고리즘에 따라서 토큰이 생성되고 분배되고 보상이 이루어진다. 네 번째는 바로 뭐가 될까요? 뭐 합의죠, 합의. 합의. 예. 그러니까 중앙화된 기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에 디센트럴라이즈드라는 그러네요. 단어가 붙어서 D앱이라고 부르는데 네. 중앙화된 합의 기구가 없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다 합의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변화를 결정하거나 뭐 여러 가지 정책상 변화가 있을 때는 다 합의를 해야 된다라는 맞아요. 이 것들. 네 번째 특징 때문에 사실 이 철학적이나 아니 사상적으로 이 디센트럴라이즈드 네. 이 블록체인에 매료되신 분들이 맞아요. 있죠. 네, 네.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맞아요. 있다라는 측면에서 마지막 특징으로는 마지막은 어떻게 됐든 간에 이걸 사용하는 이 커뮤니티 멤버들한테 유무형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이 경제적 인센티브에서 바로 그 유틸리티 토큰이나 뭐 맞아요. 시큐리티 토큰 네. 같은 게 나오는 거고 네. 시큐리티 토큰 같은 경우에는 수익에 대한 배당을 약간 이렇게 네. 나눠줄게라는 네. 거서 이거 이렇게 보면 증권 같아요. 증권에 걸려서 거의 네네. 금융기관과 같은 다양한 규제를 받아야 돼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좀 어렵고 향후에 이제 토큰의 미래는 시큐리티 토큰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네.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꽃을 피울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유틸리티 토큰으로 인한 그런 뭐 보상이 이제 대부분이죠. 네.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 생태계가 발전하면서 네. 새로 나온 게 이 바로 암호 경제학, 네, 암호 경제학. 크립토 이코노믹스 네. 이게 굉장히 뜬다. 간단히 말하면 블록체인 플랫폼과 네네. 토큰 이코노미를 디자인하는 거예요. 디자인, 설계. 이건 뭐 약간 그 경제학보다는 우리 개발 느낌에 네. 더 가깝네요.
다양한 그런 소양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학도 알아야 되고요. 경제학, 그러니까 토큰 이코노미와 토큰이 어떻게 생성 배분되고 이게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라는 경제학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의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런칭하고 유지할 수 있는 데 필요한 경영학적 지식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걸 코드화하고 암호화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 사이언스 기술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기 참여한 참여자들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심리학 다양한 게 많이 필요해요. 이걸 잘하려면 젊은 분들은 이번 관련된 스타트업에 들어가셔서 그 ICO나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방금 ICO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여기서 ICO 하도 많이 얘기가 나와서 이미 뭐 다 아실 것 같지만 네, 네.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라고 하는데 필요한 프로젝트 개발에 필요한 돈을 암호화폐를 통해서 조달하는 행위였는데요. 네, 네, 네. ICO를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ICO가 얼마만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2018년도 한 해 동안에 ICO가 한 390건, 그러니까 인터넷 기업들이 한해서 VC 투자는 324건 정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데 펀딩 금액이 좀 차이가 나죠. 네, 2018년도에 ICO로 펀딩된 그런 자금이 15조 정도 되고요. VC로 펀딩된 금액이 한 2조 정도 되고 2018년 2분기에만 ICO가 190건이 넘었고요. VC는 한 178건, 펀딩 금액도 확실히 차이 납니다. 2분기에만 ICO는 8조, VC는 한 1조 정도. 근데 여기에는 그게 있어요. 리버스 ICO에 그 텔레그램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올해 6월 달에 ICO가 끝난 이오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오스가 4조짜리 ICO였거든요. 근데 사실 그 ICO를 다른 말로는 이게 투자의 민주화가 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돈이 많이 이루어지는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ICO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뭐 이루어지는 건지 프로세스를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개발자들이 해당 프로젝트를 개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집약적으로 제안서 같은 걸 쓰는데 그거 바로 백서를 만들죠. 근데 이 백서를 공개를 하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백서를 볼 수 있고요. 본인들이 리서치를 해서 이게 기술적으로 구현이 되겠다 싶으면 이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스마트 컨트랙트,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활용한 스마트 컨트랙트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전통적인 그 VC 방식의 투자보다 ICO가 뭔가 좋으니까 이렇게 더 많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뭐가 좋은 거예요? 좋은 점은 투자자들한테 좋은 점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대상으로 돈을 펀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ICO를 하게 되면 백서를 효율적으로 잘 공개를 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걸 보고 투자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회사의 지분을 희석하지 않고 투자 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미래에 생성된 코인을 주고 투자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코인이랑 그 회사의 지분이랑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회사들이 지분은 그대로 남겨두되 프로젝트 단위로 ICO를 하고 사업을 착수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굉장한 이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그 ICO가 역사적인, 기념비적인 ICO가 바로 더 다오라는 건데 이 더 다오, 이때가 2016년이었는데 1,680억을 모았어요. 그 해 모았던 ICO 자금의 절반이 넘는다고. 네, 더 다오가 이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의 약자예요. DAO. 더 다오라고 부르는데 근데 이더리움으로 블록체인 플랫폼이 생기고 여기서 스마트 컨트랙트로 이제 조직이 운영될 수 있다라는 컨센서스가 생기자마자 더 다오라는 팀이 나왔죠. 우리가 이걸 실체화해주겠다. 한번 구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림을 보시면 개발자가 있어요. 개발자. 뭐 있어야 되겠죠. 개발자는 당연히 이제 더 다오 안에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짜는 그런 개발자 집단이라고 보면 되고요. 토큰 보유자가 있습니다. 더 다오 토큰 보유자. ICO를 해서 참여해서 토큰을 수령했던 그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그 토큰 보유량에 따라서 그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한 투표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다오가 일종의 투자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다양한 프로젝트를 이제 선별을 해서 거기에 투자를 하고 그 프로젝트가 잘 됐을 때 이익금을 배당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이에요. 근데 토큰 보유자는 내가 만약에 100토큰을 갖고 있고 내 친구가 200토큰을 갖고 있으면 나는 투표가 1개, 내 친구는 투표권 2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를 막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이 더 다오라는 조직에서 다양한 변화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그것도 투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더 다오를 구성하고 있는 중재자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고용하거나 자르는 것도 이 더 다오 토큰 보유자들이 진행을 하고요. 근데 이 다오는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한 듯한 느낌이라서 네. 정말 혁신적이고 엄청 대단해 보이는데 실패했잖아요. 네,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죠. 네네. 그게 뭐냐면 다오 토큰 보유자들은 이 다오의 운영에는 관심이 없었고 자신이 보유하고 토큰의 가격 상승에만 관심이 많았던 거여서 사실 그렇죠. 회사의 다양한 의사결정에 참여를 안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보안 문제가 있었어요. 보안 문제. 어떤 이 스마트 보안 계약 코드를 짰는데 네. 너무 단순하다. 네. 1,600억 원짜리의 스마트 계약, 1,600억 원의 토큰을 갖고 있는 스마트 계약으로서 너무 부실하고 단순하다라고 지적이 나왔고 네. 아니나 다를까 해커가 이제 이걸 공격을 했죠. 약 7천만 달러 상당, 그러니까 360만 개의 이더리움을 탈취합니다. 난리가 났죠. 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양측으로 나눠졌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거를 하드 포크를 해서 네. 해커가 갖고 간 이더리움을 네. 무가치한 걸로 만들어 버리자. 네. 그러니까 이거는 블록체인 대전제를 위반하는 거죠. 불가변성이잖아요. 불가변성인데 다시 그 이전으로 백을 해서 바꿔버린다는 거잖아요. 그 시점에서 해커가 갖고 있는 이더리움은 정당하지 않은 체인으로 만들어 버리고 다시 분기를 만들어서 새로운 이더리움 체인을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아니 뭐 해커가 훔쳐간 거니까 이거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취지는 좋으나 네. 블록체인의 기본 정신에 위배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본 정신 위배되기 때문에 찬반향론이 너무 거셌었어요. 그래서 반대쪽은 하드포크 반대하는 쪽은 코드는 법이다. 향후에 스마트 계약이 우리 사회에 올바르게 뿌리 내리려면 코드로 짜여져 있는 원칙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피해본 사람들한테는 미안하지만 보상할 수 없다라는 쪽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찬성 쪽은 이더리움 파운데이션 쪽, 비탈릭 쪽이 찬성을 했는데 코드가 법이긴 맞지만 융통성을 발휘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현재 이 사회에서 이 스마트 계약이 뿌리 내려가는 단계에서 너무나 급진적으로 이거를 코드는 법이다라고 해서 다 무시할 경우에는 더 어렵다, 시장이. 더 뿌리내기 어렵다. 약간 현실하고 타협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타협을 하면서 빌드업을 해 나가자라는 쪽으로 나눠졌고 결국에는 80% 이상이 이제 하드포크에 찬성을 하죠. 그래서 이제 해커가 갖고 있는 이더리움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데 이게 커뮤니티원 예상과는 다르게 그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 잘려 나온 체인을 갖고 이더리움 클래식을 만들어 버린. 그러니까 사실 본류로 보자면 이더리움 클래식이 원래 이더리움이군요. 원래의 그 블록체인 정신을 계승한 이더리움이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이더리움이 있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있어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더리움 짝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이게 각자의 뭔가 다 논리가 있는 체인인 거군요. 그 시점에서 가치관이 정확히 분열돼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된 거죠.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처럼. 그럼 이더리움은 이제 이더리움 파운데이션 하고 있는 거고 이더리움 클래식의 개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더리움 클래식은 찰스 호스킨슨이 있는 그 IOHK 재단에서 개발을 합니다. 사실 저처럼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을 많이 헷갈려하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희 넥스트 머니톡 시청자분들은 이제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 제 주변 지인들 중에서는 이더리움을 사야 되는데 이더리움 클래식을 샀던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클래식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있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개의 구별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